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13시간 넘게 조사했고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등 2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취임 3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사전 조율 없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첫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야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미국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맺고 상호 관세율은 애초 46%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시간이 넘는 내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내란 특검은 오늘과 내일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을 빠져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지 13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소명을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숨길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했다 폐기하는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김정한 전 대통령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레 토요일 오전 9시 특검에 소환돼 두 번째 조사를 받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대비해 오늘부터 이틀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련 인물을 대거 불러 계엄 전후 상황을 다각도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어제 정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나란히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순직 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 혐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대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특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면서 김 여사의 소환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전국 경찰로부터 명태균 의혹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순직 해병 특검도 현판식을 열고 출범했습니다.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최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구명로비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첫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종호 씨와 일면식도 없고 전혀 통화한 적도 없고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고. 특검은 최 해병 사망 사건을 우선 조사한 뒤 일명 VIP 경로설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등도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준비기간 20일을 꽉 채우고 출범한 두 특검은 각각 최대 150일,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30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데요. 사전 조율 없이 각본 없는 일문일답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3주 만에 광주로 내려가 주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모두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여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첫 기자회견 역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각본 없이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예정입니다. 150여 개 매체 기자들이 참석해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주제별로 질문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등 경제 관련과 한미 정상회담 여부 등 외교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30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역대 정권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이 지나서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란 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숨가쁜 한 달이었습니다. 가장 강조한 분야는 민생과 안보였는데 숨가쁜 속도전에 참모진들이 살이 빠지고 코피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책임감도 각별히 한 번 더 가져주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공직자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 조기 안착에 집중하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 자신도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지난달 26일에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도 마쳤습니다. 이미 1기 내각도 90% 채웠는데 역대 정권과 비교해 신속한 인선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11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고 취임 10여일 만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무대 대비전도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참모진도 강행군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달 새 5kg가 빠졌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코피를 쏟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의 업무를 압축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인사청문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된 건데요. 한성숙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일대 한성숙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땅입니다. 지목상 농지로 현행법상 농지를 소유하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가건물이라도 세우려면 개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은 자치단체 건축물 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법의 건축법 위반 대상인데 한 후보자 가족은 이 건물에서 임대료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는 거라니까 땅 주인님이고 한성숙 그 장관 후보자의 아버지 땅으로 알고 임대료는 주는 걸로 약정이 돼 있지만 MBN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자치단체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한 해명 수준을 넘어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 기준에 부합하는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윤희숙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대립하던 상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야의 협치가 이뤄졌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주는 여당 주도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이 핵심입니다. 3% 룰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서며 뜻을 모았습니다.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결정 권한을 높이는 취지의 집중투표제는 빠졌습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후보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특정 후보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번엔 여당이 양보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다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중국이 9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정부가 외교적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경우 한미동맹에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오는 9월 열리는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한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의 전승절은 올해 80주년 정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으로 두 나라의 모두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방중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9월 중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달 중순 이틀간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할 방침인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달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월 16일과 19일 이틀간 파업하고 전국에서 대회를 열 예정인데 핵심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입니다. 노조법 2, 3조의 온전하고 조속한 통과가 시작입니다. 광장의 힘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하고 투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의 원천 대상 쟁의권 행사가 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에 당시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고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폐기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법 파업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필요하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이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잘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노사정 대화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K-방위 산업의 효자 수출 무기 가운데 하나인 K2 전차가 폴란드와의 2차 판매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단일 방산 수출 규모론 역대 최대 금액으로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K2 흑표 전차 180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가로 18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65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으로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드론 공격을 막는 장치와 기술 이전 등이 추가돼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차 180대 가운데 117대는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한 것은 총괄 계약에 포함된 K2 전차 1000대 물량에 대한 후속 계약 이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의 내부 사정과 비상계엄 사태로 계약이 지연됐지만 이번 계약으로 양국 간 안보 협력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실도 K방산의 전략 자산화를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주요 영역으로 이제 방위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도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K방산 수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휴게소에서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10명이 크게 다쳤는데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람은 80대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강원도 강릉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부 모습입니다. 출입구 쪽 통유리창이 깨지는가 싶더니 대형 SUV가 식사하던 사람들을 덮칩니다. 차량은 식당 끄트머리까지 가서야 멈춥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냥 뭐 다 깨져 있었어요. 사람들 널브러져 있고. 그냥 치고 들어갔으니까 앉아있던 사람들 다 쓰러져 있고 차는 그 식당 매대에 박혀 있고. 휴게소에 들어온 차량은 이곳에 주차를 하려다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뚫고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에 있던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차장에 대다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얘기했어요.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서울 은평구까지 도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오토바이와 버스까지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났는데 정작 해당 여성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에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멈춘 이 차량. 여성 운전자가 내리고 달아난 뒤 다시 움직이더니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합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20대 여성 A씨가 경기 고양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추가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차가 이 버스 중앙차로 역주행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여기 막 교통 상황이 막 엉망이 됐겠죠.
A씨는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갔는데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고양시에서부터 4km를 도주하며 4차례나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과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직원 가운데 한 명은 추적을 따돌리려고 차량을 훔쳐 타고 약 20km나 달아났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들이 누군가를 뒤쫓는 듯 황급히 달려옵니다. 잠시 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맨몸으로 막아선 경찰을 뚫고 달아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차량은 트럭과 다른 승용차들을 들이받은 뒤 150여 미터를 더 달리다 멈춰섭니다. 훔친 차량으로 경기 양조와 동두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20km가량 도주국을 벌인 마약 유통책 20대 남성 A씨입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로 꽝 하는 소리가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제 차가 이제 반파가 돼 있더라고요. 이 남성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는데 사고를 낸 차량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고 온 SUV를 버리고 이곳에 시동이 걸려있던 다른 피해자의 승용차로 바꿔 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A씨 등 4명은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220g과 케타민 260g, 엑스터시 160정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000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범행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매수자를 검거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증거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거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A씨 등 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거주 중인 총책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은 아닌데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막힌 도로를 뚫어주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모범 운전자들입니다. 교통관리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과 예우는 부족해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택시기사인 김경달 씨는 형광조끼를 입고 호루라기를 챙깁니다. 30년 넘게 모범운전자로 활동한 김 씨에게 이틀에 한 번 있는 교통정리 자원봉사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입니다. 매끄러운 지시 덕분에 차량이 붐비는 출근길 도로는 꼬리 물개 하나 없습니다. 고생하신다 이렇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뿌듯하죠. 모범운전자는 교통 혼잡구역과 인파가 몰리는 지자체 행사 등에 동원돼 부족한 교통경찰의 빈 공간을 메웁니다. 주로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자가 선발되고 대부분 택시기사가 휴일을 쪼개 자원봉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틀마다 하루씩 무조건 쉬어야 하는 개인 택시 3부제가 해지되자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회원들은 이탈했고 신규 가입마저 줄었습니다. 서울시의 모범운전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예산도 감소해 올해는 1인당 8만 8천 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모범운전자 셔츠, 형광조끼, 우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회원들은 복장이 해지거나 경광봉이 깨져도 자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7개씩 주어지는 교통법규 위반 면책권도 특혜라는 지적에 주정차 위반 등 벌점 15점 이내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안 쓰신 분들이 절반은 넘죠. 위반을 안 하니까. 자원봉사 하는데 필요한 물품 이런 거라도 좀 풍족하게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되던 장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실 때는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본인이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다 안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사양이 올라왔는데 일단 차에 타시죠. 고유정의 최근 감옥 생활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고 씨는 다른 재소자들과 마찰이 심한 A급 무기수로 처음엔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다는데요. 머리채를 잡히거나 밀치기를 당하면 욕설을 퍼붓고 괴롭힘이 무서워 잘 씻지 않는다 전해졌습니다. 고 씨가 수감된 청주 여자교도소는 수용자 포화 문제로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 죗값의 무게만큼이나 충격적인 근황이라는 반응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현재 자숙 중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죠. 유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 씨는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2심에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많은 누리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수행평가가 도입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부모 찬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만 유리해졌다며 논란도 많았는데요. 교육부가 수행평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 부모나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수업 중에만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노래 편곡부터 동영상 제작, 저글링 묘기까지 온라인에서 알려진 중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 사례입니다. 이처럼 황당한 과제가 주어지진 않더라도 수행평가는 이미 학생들에게 고역입니다. 한 학기에 많게는 50차례에 이를 정도로 수행평가 횟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 상대가 되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 하고 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한 몫은 고스란히 부모나 사교육 강사들이 맡아왔는데 엄마 아빠 찬스, 학원 찬스를 이용하는 게 과연 정당한 경쟁이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다음 학기부터 수행평가 방식을 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만 실시해 외부 도움을 차단하겠다는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에도 과제형 수행평가를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이번엔 보다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겁니다. 교육계에선 이번 대책이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는 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학생 줄세우기 경쟁이 심해진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선 수행평가 장소가 교실 안으로 바뀌어도 그 강도는 낮아지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인데요. 미국은 베트남에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미국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과 무역 협상을 끝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상호 관세율은 기존에 책정된 46%에서 20%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이 미국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미국의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와 무역 합의를 도출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을 아시아의 다른 국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조만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며 상호 관세율을 24%에서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압박한 데 대해 일본은 맞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国とアメリカは貿易をしていますが、一つ申し上げ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日本はアメリカにおける世界最大の投資国である。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이 미국 협상팀의 일원인 미국 기업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생성형 AI를 쓸 때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작동할 것 같지만 이젠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걸 함께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AI가 의도를 파악해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되는데요. 더 똑똑해진 AI, 편리함을 무기로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메라로 기자를 촬영한 후 서울의 풍경이 그려진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장난감 블록이 그려진 그림을 고르니 AI가 스스로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글자의 지시어도 없었습니다. 이제 AI는 복잡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용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소통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화면 속 그림에 대해 AI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야? 이 그림은 버드나무 아래 고양이 또는 국정추묘로 알려진 한국 민화입니다. 세탁기를 보여주면 세탁 방법을 알려주고 버스를 비추면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주는 등 AI로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뭐 책과 논문 같은 거 뒤지면은 적게 걸리면 몇 주, 오래 걸리면 몇 달까지도 걸렸을 것 같은 작업인데 지금은 뭐 5분 만에 끝나는 거죠. AI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도 크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We believe this transformative power comes with enormous responsibility. That's why our core mission is clear. Build AI responsibly to benefit humanity. AI의 발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도전이 될지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고. 보통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 배터리 손상 사고 10건 중 9건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아니라 단독 사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돌멩이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히고도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여름철일수록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충격을 받아 흔들립니다. 전기차 하부에 부착된 배터리가 도로 위 물체와 부딪힌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42%가 돌멩이 같은 도로 위 돌출물이나 낙하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연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도 24%가 넘었고 맨홀에 부딪히는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화물차는 승용차와 달리 배터리 옆면까지 외부로 노출된 탓에 사고에 더 취약해 전체 사고 차량의 60%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고 10건 중 9건이 이렇게 다른 차량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일어나 바로 사고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해 일주일 뒤에 접수하는 비율이 23%가 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수리를 해야 될 범위가 적은 반면에 늦게 갈수록 그 손상되는 범위가 점점 커지는 거죠.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폐차를 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사고가 난 뒤 방치하면 배터리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거나 습기가 발생해 더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연구소는 배터리에 충격을 감지했다면 제작사가 제공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즉시 차량 점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물가가 불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배추와 사과 등 비축한 주요 농산물을 시중에 풀기로 했습니다. 여름 배추를 가용 물량을 3만 6천 톤으로 확대하고 사과는 12,000톤, 배도 4,000톤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50% 한우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태국산은 7월 말, 브라질산은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합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의 금 거래량이 역대 최대인 37.3톤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26.3톤을 뛰어넘었는데 이 중 개인 거래가 47%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하반기 투자에 대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반기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란 응답은 8.3%였는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단하는 MBN 연속기획 ABCDEF 중 세 번째인 C, 문화 콘텐츠 분야를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세계 5대 강국이 되려면 문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5년 동안 5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란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산골 마을에 외국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숲길을 따라 산 정상 정자에 올라서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탄성이 나오고 산책 끝에 만난 한국의 맛에 또 한 번 놀랍니다. I really like to also kimchi. It is for me the new taste because we haven't got so spicy food in Polish cuisine. 아주 맛있어요.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 동서를 가로지르는 숲길인 849km 동서 트레일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위상이 크게 높아지자 한국의 맛과 멋을 직접 느끼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Korea is famous for K-culture, especially thanks to movies like Parasite or Squid Game series. So I think it's a great place to visit when you are interested in. 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3년 한 해에만 176만 명이 넘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은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류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 기준으로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 다만 나라 국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문화에 투자를 하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콘텐츠만 제대로 지원받아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책과 또 인문에 대한 다양한 소양이 높아져야 되고. 문화의 힘이 표현의 자유에서 나오는 만큼 지연화돼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대전제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펭귄은 대부분 추운 극지방에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들과 함께 피서를 즐기는 펭귄이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해변으로 가보시죠. 투명한 바닷속을 유유히 누비는 펭귄 한 마리. 파도가 아무리 치고 사람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어울려 노는 모양새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해변에서 발견된 이 펭귄은 마젤란 펭귄. 주로 아르헨티나 남부나 칠레 남부에 서식합니다. 해류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거나 먹이를 찾다가 종종 브라질까지 오는 걸로 추정된다는군요. 사람과 함께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만들 때 자주 쓰이는 올리브유. 우리에겐 이탈리아나 스페인산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건 그리스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올리브유를 그리스에선 피부에 양보한다고 하네요. 건장한 장정들이 온몸에 아낌없이 바르는 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뭘 하려나 했더니 그리스의 전통 격투기 팔레 경기를 치르는데요. 미끄러워 쉽지 않지만 상대를 제압하려고 자신의 모든 힘과 기량을 쏟아붓습니다.
경기의 난도를 높이고 공정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 기름을 바른다고요. 상대의 어깨가 땅에 2초 이상 닿으면 이기는데 고대 그리스 때부터 군용 무술로 쓰였고 고대 올림픽의 한 종목이었을 만큼 유서가 깊다네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한 파라과이는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매해 열리는 가면 축제에서 올해도 역시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가면을 쓴 채 우스꽝스러운 변장을 한 사람들이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파라과이의 전통 축제 캄바라앙가의 모습인데요. 나무로 만든 가면과 극적인 분장으로 사회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모닥불 주변에선 바나나 잎으로 만든 망토를 두른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쫓고 아이들은 불이 붙은 지프로 남성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17세기 파라과이에 도착한 아프리카 노예들의 문화가 현지 문화와 융합해 생긴 전통 축제인데요. 이 전통을 계승하려고 몇 달에 걸쳐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로 개발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해안가 개발에 관심을 보였었죠. 북한이 관광으로 본격적인 외화벌이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수영복을 입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판 복합 리조트로도 불리는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개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원산 갈마 관광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을 찾는 등 10년이 넘는 시간 공을 들인 장소입니다. 북한 매체는 스스로 동해의 국보급 관광 명소라 자찬하며 운영 첫날부터 수많은 손님이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러시아 관광객의 방문도 예정돼 있는데 외화벌이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노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I think he has tremendous condo capabilities. He's got a lot of shoreline. 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 동해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연중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주도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 실내에 있어야 되고. 정부 관계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 규모를 감안할 때 하루 최대 170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워도 즐겁지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더 좋겠죠. 인천시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경로당 100곳을 스마트하게 탈바꿈시켰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회의실에 어르신 수십 명이 모여 체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굴 따라하나 했더니 화면 속 강사였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동시에 경로당 수십 곳과 연결돼 강의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내 경로당 100곳에 구축한 일명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입니다. 네, 월수금도 뽑아요. 여기서 하니까 운동도 좋고 머리도 좋아지고. 노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주문 키오스크 사용법도 배우고 인천의 실제 숲길을 화면에 넣어 걷는 기기도 반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 워킹을 하면 그냥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이렇게 경치랑 뭐 다 보여주니까 지루하지 않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경로당부터 스마트한 그 경로당으로 시스템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경로당 100곳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7월에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강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오늘로 나흘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면서 남부 대부분 지역과 중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릉과 밀양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까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으로는 오전까지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6.8도, 강릉이 30.4도, 대구 28.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